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노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노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함께 봐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82페이지에서 19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가장 첫 번째 보시면 노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인 특징,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국가고시 트렌드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이 노인 부분에서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뭐 모성이라든지 아동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면 근골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골이라고 하면은 뭐 골격, 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인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근골격계, 그다음에 우리가 연골, 얘네들도 근골격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먼저 추간판은 우리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요거를 추간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간판이라기보다는 디스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디스크가요, 말랑말랑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인데 이게 나이가 들므로써 위축이 됩니다. 쪼그라든다고 보시면 돼요. 쪼그라들고 탄력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위축으로 이 자세 자체가 구부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추간판이라는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딱 눌러져 버리는 상태가 돼서 구분 자세의 척추 후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후만증,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노인이 되게 되면은 이 척추뼈가 곧게 바로 서야 되는데 디스크가 위축이 되고 디스크의 모양의 변형이 오면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꼬부랑 할머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가 이렇게 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척추가 휨으로써 신장이 감소하죠. 키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래서 척추 후만 해가지고 옆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이렇게 뒤로 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척추 후만이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 그림 4-1에 보시면 또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일자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될 디스크 자체가, 그러니까 디스크가 아니고 척추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이 디스크의 모양의 변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휘게 되는 척추 후만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뼈라는 거는요, 칼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광물, 특히 칼슘인데요. 이 뼈의 광물 소실, 칼슘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골격, 근육의 감소를 보입니다. 그래서 뼈가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뼈 광물의 소실로 골격, 근육이 감소를 하게 되겠고, 얘는 좀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뼈가 약해져요, 여러분. 뼈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근육도 많이 빠져나가요. 근손실이 심하죠, 요즘 말로는. 그래서 근손실이 심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보시면 팔이나 다리 같은 곳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게 이제 살이 빠기보다는 근육이 빠기 때문에 팔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뼈의 강물질에서 칼슘이 소실이 되면은 뼈의 구멍이 숭숭숭 뚫리게 되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는 골절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고, 골다공증은 남녀 모두에게 발생을 합니다. 나이든 남녀 모두에게 발생을 할 수 있으나 특히 여성분에게 훨씬 더 빈번해요. 여자 남자 둘 다 이제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므로써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 빈도의 호발되는 빈도 부위가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더 빈도수가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오게 되면, 폐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성분들 폐경이 되면 호르몬이 뭐가 감소하죠?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면은 에스트로겐 감소가 골다공증을 더욱 심하게 진행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성인 간호학 부분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 에스트로겐 감소와도 연관성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 그래서 우리가 임상책에서 관절 가동 범위가 뭐 이렇게 목이라고 했을 때 뭐 목을
굴곡, 신전, 과신전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팔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다리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동의 범위,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동의 범위가 나이가 들므로써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고 이렇게 팔을 머리 위에까지 저요 하는 식으로 머리 위에까지 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노인분들은 관절 가동 범위가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높게 올리는 그런 것들도 못하고 다리를 최대한 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관절 가동 범위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는 폭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걸음걸이를 봤을 때 보폭이 작아집니다. 보폭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며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지죠. 이런 것들이 다 관절 가동 범위에 저하가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골격계의 변화는 뭐 이런 친구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근골격계의 변화로 인해서 노인성으로 올 수 있는 질환에는요, 대표적으로 골절이죠. 골절,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왜냐? 뼈에서 칼슘 소실이 굉장히 심합니다. 광물 중에 이 칼슘의 소실이 심하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대퇴골, 허벅지 안에 있는 가장 굵은 뼈가 있어요. 이 대퇴골의 골절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굵은 뼈가 대퇴골에 있는 뼈거든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진다는 거는 그만큼 뼈가 약해졌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뼈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골다공증. 그래서 폐경 여성 에스트로겐 감소로 남성보다 골다공증 비율이 더 높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도 우리가 근골격계 변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성인 간호학에서 시험 출제가 잘 됩니다. 성인 간호 쪽에서 시험 출제가 잘 되는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또 심혈관계의 변화는 어떤 게 발생하느냐? 크게 심혈관계는 심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혈은 혈관, 혈액.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심혈관계 하면 림프도 하나 껴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요 심장, 혈관, 혈액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특히 요 심장과 혈관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죠. 우리 풍선 같은 것도요, 오래 불고 이게 불었다가 다시 풍선을 오래 불어서 놔둔 상태면 이게 나중에 풍선이 탄력성을 잃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탄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가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탄력성, 수축과 이완을 잘 할 수가 없고 이 혈관 자체가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심지어 이제 거기다가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뭐 기름기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혈관 내에 쌓이면서 혈관 자체가 딱딱하게 굳는 경화라는 거는 딱딱해진다, 굳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혈관이 굳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압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혈관벽을 혈액이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치는데 수축과 이완, 그 다음에 탄력성이 좋은 혈관이라고 하면은 이 압에 맞서서 이게 이완하고 수축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혈관 자체가 현재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벽을 치면 그 압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심혈관계 변화 때문에 고혈압이 대부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심혈관계 변화 보시면 탄력성이 감소한 데다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이 안에 혈관 안쪽에 압이 상승을 해요. 저항성이 증가를 하고 압이 상승을 하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이 발생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크기 자체는요, 크게 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쪼그라들거나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상태에 따라서 뭐 변화는 할 수 있어요. 크기 자체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든다고 해서 크게 심장의 크기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크기는 변화가 없으나 내부 구조에 판막의 변화가 와요. 판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은요, 심장을 네 방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네 칸막이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칸 중에 이제 여기가, 칸이, 아이고야, 죄송해요. 이렇게 심장이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심장이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항상 혈액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문이에요, 문. 혈액이 이렇게 혈액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혈액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이 판막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판막의 문이 다시 닫히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우리 심장이 쿵덕 쿵덕 쿵쿵쿵쿵 이렇게 뛰게 되는 이유가,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판막이 열리고 닫히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심장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장의 문이잖아요. 판막은 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도 일생 동안 계속해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이 문 자체가 점차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문 있잖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문, 밀고 닫는 문, 이 문이 굉장히 가볍고 얇아야 문 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엄청 두꺼운 철문, 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얘가 엄청나게 빡빡한 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문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노인의 그 심장 판막, 문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장의 문, 판막이 나이가 들므로써 점차 두꺼워져요. 이 판막은 얇아야 열리기가 쉬운데 이 판막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혈액이 밑으로 내려오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겠고, 이 문도 뻑뻑해지는 경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문 같은 거는 삐그덕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판막도 오래돼서 점차 두꺼워지고 경화가 되게 되면은 이상한 잡음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판막이 점차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요. 오래 쓰면 쓸수록 두꺼워지고 경화, 딱딱하게 되어서 이게 심잡음이 들려요. 심장은 쿵쿵쿵쿵 하는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이게 뻐그덕뻐그덕 하는 이런 심잡음이 청진된다. 우리 문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요 심장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막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장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이 혈액이 지나가는 문이 요 판막인데 이 판막이 현재 두꺼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맥박수는 변화는 없습니다. 맥박수는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뭐 변화를 보인다 하면 약간의 뭐 감소 정도는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심혈관 변화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은 고혈압, 아까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 그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탄력성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혈관이 딱딱해지고 여기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 특히 기름기, 칼슘 이런 찌꺼기들이 막 침착이 되면서 이 혈관이 이렇게 막혀요.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특히 뇌 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심장에 있는 혈관도 이렇게 막히면 심근의 경색, 심장 근육, 심장으로 지나가는 그 혈관들이 또 막혀가지고 경색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변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고혈압, 요 정도만 여기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호흡기계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자, 호흡기계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어찌됐든 간에 노인이 되게 되면은 많이 썼어요. 많이 쓰니까 그 기관들이 모두 기능이 저하됐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 다 저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기관지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자, 사람이 있고 이게 목이 있다고 하면은 코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길, 입에서 넘어오는 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가 기도, 뒤에는 식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기도를 볼 거예요. 자, 숨이 들어와요. 숨이 들어와서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길을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기관지로 나뉘고, 여기서 뭐 이제 또 세기관지로 막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그림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제 또 폐로 이렇게 들어가죠, 공기가. 그래서 공기는 코로 이렇게 입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기도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관 있잖아요, 여러분. 기관지를 조금 더 넓게 그려보자면, 기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모라는 게 있습니다. 털 같아서, 쉽게 설명하면 털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털 같은 이 선모가 있는데요. 선모가 계속해서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선모가 여기 안에 들어온 나쁜 물질 있죠. 나쁜 물질 찌꺼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요. 막 움직여서 얘네를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려고 하거든요. 얘네를 너네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선모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기관 내에 들어오는 나쁜 찌꺼기 물질 같은 것들을 배출을 해줘요. 근데 나이가 들므로써 이 선모의 운동 자체도 감소를 하는 거죠. 선모 안에 있는 이 필터링 역할을 하는 선모의 운동이 감소가 되겠고, 이 선모의 운동이 감소가 되면 기침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침 유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목에 들어온 이 기도에 들어온 나쁜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하나의 반사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기침이라는 거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반사작용이에요.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기침을 함으로써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호흡기 쪽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침인데요. 이 선모 운동도 감소되고, 선모 운동이 감소되다 보니까 기침의 효율성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숨 쉬는 길 쪽에 들어온 나쁜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배출을 해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지 분비물 제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기관지 분비물 효율성. 나쁜 먼지, 세균, 대표적으로 가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려면 선모 운동이 활발해야 되고 기침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관지에 분비물이 막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분비물 제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호흡기계 변화에 뭐가 있냐면, 폐도 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폐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폐도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풍선도 늘어지듯이 이 폐도 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폐의 활량이 감소합니다. 최대로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노인분들한테 최대로 숨 들이마시세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폐 활량의 감소, 최대로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남아있는 공기를 다시 배출을 해서 밖으로 빼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폐의 탄력성이 감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이 잘 돼서 마셨던 공기를 쫙 짜져서 밖으로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탄력성이 감소되다 보니까 쫙 짜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겠죠? 저하가 되기 때문에 마신 만큼 뱉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 안에 공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잔류량, 장기량, 공기의 잔류량, 장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잔류량, 장기량 그냥 묶어서 폐에 남아있는 공기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에 남아있는 공기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폐가 쪼그라들고 폐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기종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폐 자체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폐가 확장을 보이고 하는 폐기종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탄력성이 감소가 됨으로써 최대 마시는 폐활량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마셨으면은 그만큼을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배출을 하지 못하니까 이 폐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공기가 남아있으면 폐기종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폐 활량은 감소, 최대로 마실 수 있는 공기는 감소가 되고요. 많이 마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공기를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출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폐에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폐기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폐 환기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능력이 떨어져요. 폐 환기 능력. 그래서 최대한 마시고 최대한 뱉어내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폐의 탄력성이 감소하다 보니까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능력, 최대한 마셔서 최대한 뱉어내는 이 활발한 가스 교환 능력에 대해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변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폐렴, 그 다음에 뭐 폐기종, 수수류 합병증의 무기폐 요거 시험 잘 나오죠. 폐렴이랑. 그래서 폐렴과 무기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위장관계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계 쪽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소화기계는 요 구강부터를 소화기계로 이제 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구강, 입 안에 침이 있는데 타액이라고 하죠. 이 타액의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구내 염, 치아 우식증, 충치죠. 충치, 그 다음에 치주질환, 잇몸이 상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안도 항상 촉촉해야 우리가 다른 질병들이 걸리지가 않는데 이 타액 분비가 저하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구내염,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같은 잇몸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구강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꿀꺽꿀꺽 삼키는 능력을 연하라고 합니다. 꿀꺽꿀꺽 삼키는 것을 연하라고 하는데 음식을 꿀꺽꿀꺽 잘 삼키는 능력이 저하돼요. 연하곤란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식사를 하다가 사례가 걸리는 일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하곤란, 그 다음에 가슴앓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식도, 음식이 넘어가는 길이 식도잖아요. 식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위가 있어요. 자, 위가 있으면 여기 위에는 항상 위액, 위산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모든 기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식도의 밑에 보면은 식도와 위 사이에 보면은 조임근이 하나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을 탁 닫아주는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문이라고 해요. 분문이라는 문이 있어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얘가 위산이 역류를 하지 않도록 여기 문이 이렇게 딱 닫혀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분문의 그 관략근도 굉장히 약해져서 슬쩍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슬 열리게 되는 상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위산이 이렇게 거꾸로 역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류를 하니까 속쓰림을 이제 쉽게 여러분 가슴앓이를 마음이 아파서 가슴앓이가 아니라 이 속쓰림, 타는 듯한 가슴에서 가슴앓이, 그 다음에 위산의 역류와 비특이적인 가슴 통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위액이 이렇게 역류를 해서 발생하는 가슴앓이, 역류,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가슴 통증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산 분비가 감소 하고 위액이 있긴 하는데 이 위액이 젊었을 때보다는 위액이 나오는 양이 적어져요. 나이가 들면은 거의 모든 기능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액도요, 감소를 보이죠. 위액이 잘 나와서 위액이 소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액 분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액이라는 거는 음식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밥알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윗속에 밥알이 들어오면 이 밥알을 죽처럼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액인데 이 위산의 분비가 저하되다 보니까 소화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져요. 연동 운동, 장 운동이 늘어지면서 특히 변비 발생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야 변비가 발생을 하진 않는데 장 운동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느려져서 변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대부분 여러분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비뇨기계의 변화를 볼게요. 얘도 어차피 기능은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신장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 중에 구성물질이라기보다는 구성하는 그 구성체 중에 하나가 사구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구체라는 거는 혈액을 걸러줘서 이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하나의 채반의 역할을 하는 게 사구체거든요. 그런데 이 사구체 수가 감소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주는 그 체반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변, 배설,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배설이 잘 안 되죠. 사구체. 그래서 사구체는 찌꺼기, 수분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하나의 체반이에요. 그런데 이 체반의 숫자가 감소를 해가지고 배설이 잘 안 돼요. 특히 찌꺼기 배설, 수분의 배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구체 여가율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사구체에 대해서는 비뇨기계 쪽 제가 설명을 하면서 사구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부생리 쪽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근육이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심장 판막 설명했을 때 심장 판막, 심장의 문이었잖아요. 그 문이 오래 쓰다 보면은 두꺼워진다겠죠.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방광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방광이 이렇게 있었던 친구가 이 벽이 이렇게 해서 두꺼워지죠. 방광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러면 이 안에 용적이 어떻게 돼요? 용적이 줄어들죠. 용적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광에는요, 소변을 최대 500까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최대 소변을 500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 사용해서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고 이 용적 안에 공간이 좁아지면은 최대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소변량이 250에서 300밖에 되지 못해요. 300으로 보유할 수 있는 소변량도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벽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방광의 용적, 이 안에 공간이 감소되죠. 감소되고 소변 저장량이 줄어들죠. 최대 500까지 저장할 수 있었던 용적 자체가 250에서 300,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방광은 근육이라겠죠. 이 근육이 또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육이 짱짱해야 돼요. 근육이 짱짱해서 이 방광도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소변을 배출을 하거든요. 특히 방광이 수축을 딱 해요. 수축을 해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내거든요. 수축을 해가지고 수축을 함으로써 쫙 짜주면서 소변을 배출을 하는데, 방광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은 이 수축력이 약해지잖아요. 쫙 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다 배출하지 못해서 방광 안에 소변이 일부 남아있는 잔뇨량이, 이렇게 잔뇨량,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해서 소변을 보고 나도 완전히 시원하게 보지 않은 느낌, 그 다음에 뭐 찝찝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잔뇨량이 많아집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쫙 짜줘야 되는데 쫙 짜주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뇨량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요도의 저항이 감소합니다. 요도. 이제 방광 밑에 요도가 있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이 요도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도의 관략근, 요도의 수축 이완도 저항성이 감소해요. 이렇게 쫙 뭐라 해야 되지? 수축을 하고 이렇게 딱 이 길을 딱 좁혀 놓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길도 이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완이 돼버려요. 저항성. 그러니까 방광에서 이렇게 압을 주잖아요. 방광에서 압을 주면은 얘네가 참지를 못하고 문이 이렇게 쫙 열려버리면서 소변이 이렇게 누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도 저항이 감소해서 방광 불수의적인 수축, 그리고 방광도 막 알아서 자기 혼자서 막 수축을 해버리는 수축이 발생을 하면 결론은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요실금. 나도 모르게 소변을 찌끔찌끔 봐버리게 되는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계의 변화에서는 이 사구체 수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방광 용적 감소되고,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서 잔뇨량이 많아지고, 요도 저항, 그다음에 방광 불수적인 수축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생식기계 변화를 보시면은요, 생식기계, 남녀의 생식기계를 따로 볼게요. 남성, 여성. 그래서 남성을 보시면, 남성은 전립선 비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립선이 이거거든요. 전립선인데, 이 전립선 자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방광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변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전립선이 두꺼워져가지고 이 요도를 갖다가 이렇게 좁혀버려요.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배뇨 장애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소변이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남성이 되면 전립선이 비대해져요. 아까 판막도 두꺼워진다겠죠. 판막이 비대해지고 방광도 두꺼워지고 전립선도 비대해진다. 대부분 나이가 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비대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해지고 경화된다,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뇨장애,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보지가 않고 보는 느낌이 안 들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고환의 크기가 감소를 합니다. 고환이 조금 쪼그라들어서 고환의 크기가 감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 생성 능력은 충분히 이루어져요. 정자 생성 능력.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죽을 때까지 생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죽을 때까지 2세에 대해서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환 크기는 감소하지만 정자 생성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폐경으로 인해서 난소가 위축이 돼요. 우리 난소에서 뭐가 나오죠? 난자. 정자와 난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환과 난소도 같은 개념, 정자와 난자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난소가 위축돼요. 위에서 고환 크기 감소, 위축이거든요. 그런데 고환에서는 정자 생성 계속 된다겠죠.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가 위축이 돼버리면 난자 생성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난자 생성이 중단돼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세요. 남성 같은 경우는 생식의 능력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진행이 되면은 더 이상 생식의 능력은 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궁도 더 이상 본인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 사이즈, 자궁도 위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액 분비량이 감소해요. 여성의 점액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질염증, 그래서 뭐 위축성 질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위축성 질염 또는 이거를 노인성 질염 이런 것들, 염증이 잘 발생하고, 그리고 건조증, 점액 분비량이 적어지면서 건조가 생기니까 건조해지기 때문에 소양증, 가려움증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 시에 통증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의 사이즈도 감소가 돼서 유방 조직이 위축되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욕구는 변화하지 않아요. 남녀 모두 성에 대한 욕구 자체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성생활하는 곳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욕구에 대해서는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실게요. 자, 수면 양상의 변화. 여기는 중요하죠, 여러분. 수면 양상. 자, 노인의 수면은요, 질이 떨어지죠. 노인 수면 질은 떨어지고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해요. 자, 우리 수면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렘 수면과 논렘 수면으로 나뉠 수가 있죠.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꿈꾸는 수면이에요. 그래서 깊게 자지 못하는 수면. 꿈을 꾸는 수면, 그래서 깊게 자지 못하는 수면을 얘기를 하겠고, 이 렘 수면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해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데 논렘 수면, 꿈꾸지 않고 푹 자는 수면을 논렘이라고 하거든요. 이 논렘 수면은 짧아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수면 단계를 렘과 논렘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렘이 있을 때 이거는 꿈수면, 꿈을 꾸는 수면, 이거는 숙면을 하는 수면,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개운하게 잘 잤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논렘 수면을 충분하게 취해줬을 때, 꿈꾸지 않고 푹 자는 수면을 했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에서 이 논렘 수면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논렘 수면이 짧아져서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져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렘 수면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감소가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이 노인에서 수면 양상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논렘의 수면 양상이 짧아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숙면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면증이 발생을 합니다.
불면증. 그래서 전체 수면 시간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논램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논램 중에서도요, 이 논램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논램 수면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깊은 논램의 단계는 몇 단계이다? 4단계가 가장 깊은 숙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논램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4단계가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4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감각기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감각.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거를 감각이라고 하죠. 이 얼굴에 몰려있는 감각기를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눈, 시각을 보겠습니다. 자, 시각. 당연히 화살표 내려가죠. 화살표가 내려가고요. 자, 동공이 작아집니다. 동공은 쉽게 말하면 빛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눈에 빛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이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작아져요.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작아져서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작아져가지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아주 밝은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침침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동공,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밝은 것은 좋아하나 또 눈이 너무 부시는 거는 또 싫어하세요. 그래서 눈부심이 심해서 큰 조명보다는 그냥 간접적인 조명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나 커튼 같은 것들로 직접적으로 눈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그 빛의 밝기 같은 것들을, 자연광 있죠? 햇볕 같은 것들을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는 그런 간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수정체, 렌즈라고 불리는 수정체가 있는데요. 이 수정체는 굉장히 투명한 색깔이죠. 이 투명한 색깔의 렌즈가 색깔이 이제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렌즈, 투명한 렌즈가 뿌옇게 변하는 걸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정체는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서 탄력성이 있는 친구인데, 이 수정체 자체가 탄력성이 또 나이가 들면 감소해요. 탄력성이 감소해서 뻣뻣해지고요. 그 다음에 빛의 통과량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수정체를 통해서 빛도 들어오는데 빛의 통과량도 감소하죠. 그리고 수정체의 황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황화 현상이라는 거는 이거 누를 황자예요. 그 누를 황자는 노란색이란 뜻이거든요. 수정체 자체는 맑고 투명한 색깔인데, 이 투명한 색깔이 누리끼리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약간 누런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리끼리한 색깔로 이렇게 변화를 해가지고 수정체가 이렇게 황화 현상이 되게 되면 색깔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색에 구분을 힘들어 하시냐면 남색 계통의 색깔을 되게 구분하기 힘들어 하셔서 특히 파란색과 초록색의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초록색과 파란색.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호등을 보면은 신호등 보고 이 초록색 불을 우리는 파란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구별이 어렵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초록색 불을 파란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화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특히 신호등의 초록불의 색깔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좀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두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공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수정체가 탄력성이 감소해서 빛의 통과량이 감소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빛을 받아들인 그런 능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갔을 때 훨씬 더 이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야맹증, 저녁에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도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모든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강에서도 입안이 건조해진다고 했잖아요. 침이 마르면서.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우리 신생아들이라든지 우리 아가들 보면 눈이 굉장히 촉촉하고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눈에 있는 물기가 빠지면서 눈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눈이 건조해지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눈에 상처가 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눈이 촉촉하다는 것 자체는 눈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 보호해주고 있는 촉촉한 막이 걷어져 버리고 눈이 건조해지면은 눈이 상처가 나기 쉽고, 특히 안 질환 중에 안염, 염증,
안염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각은 시력이 감소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노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에는 수정체가 투명했던 것들이 뿌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흰색으로 뿌옇게 변해버리는 백내장, 그 다음에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요거 성인간호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안압이 상승하는 녹내장도 발생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눈의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에 상처가 나고 안질환에 안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청각, 듣는 감각도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을 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귀가 안 들리는 노인들과 대화할 때는 큰 소리로 대화해야 된다라고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노인들의 난청은요, 여러분, 고음에서부터 감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고음부터 인지를 하지 못해요. 고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대화를 한다 할지언정 어르신들은 그 음을 감지하지 못해요. 왜냐? 고음에서의 장애가 발생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의 그 귀가 나빠지는 순서는 고음, 중음, 저음 순으로 이렇게 차차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소리로 우리가 대화를 해봤자 제대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인성 난청은 고음에서부터의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노인과 대화 시에는 눈을 보면서 조금 낮은 음으로, 중저음, 낮은 음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시는 게 정확한 대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대화 시 큰 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음 감지의 장애가 발생하니까 낮은 음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보면서 대화, 노인과 직접 대면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낮은 음으로 또박또박 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전화상으로 할 때는 좀 큰 소리로 말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올바른 대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음 감지 장애를 모르시기 때문에 노인과의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대 고음으로 대화한다 라고 하면 맞는 답으로 체크하는 경우 굉장히 많지만, 고음으로 대답하면 오히려 노인분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음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빠진 게요, 노인들이 이렇게 노인성 난청이 생기는 이유는 뇌신경 중에 8번 뇌신경, 이거 청신경이라고 하죠. 이 청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듣는 뇌신경 8번 신경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노인성 난청도 발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는 미각의 감각, 미각에서는요, 미래가 감소합니다. 우리 혀에 오돌도돌하게 나 있는 거 이 혀 보면 오돌도돌하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미뢰라고 하고요. 이 미래가 맛봉우리예요. 맛을 보는 봉우리라고 해서 맛봉우리.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맛봉우리의 숫자도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지고 맛을 볼 때 제대로 맛을 못 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맛과 짠맛에는 굉장히 둔감해지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과거에는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므로써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달아지거나 너무 짜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음식이 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 이유가 이 단맛과 짠맛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짠 음식을 더 좋아하고 단맛이 강한 음식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음식, 쓴맛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신음식과 쓴 음식을 굉장히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히 귤이라든지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미래의 감소, 맛봉우리의 감소 때문에 식욕이 자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표적으로 입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므로 식욕 촉진을 위해서는 밝은 색의 음식 또는 식기를 사용하고 새로운 양념을 사용해서 입맛을 돋우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각을 보시면 후각, 냄새를 맡는 기능도 감소를 하죠. 그래서 후각이 감소를 합니다. 후각 기능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하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노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유해가스를 환기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각이 감소되니까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도 우리 노인분들은 이 타는 냄새를 인식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화재 상황에서는 우리 노인분들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각 기능이 감소된다. 자, 그 다음에 촉각. 자, 촉각 느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온도 식별 능력이 감소해요. 온도 식별 능력이 감소해서 특히 뜨거운 전기 장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리치료 가셔가지고 핫팩 대고 있으시잖아요. 이 핫팩 대고 있을 때 보통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뜨거워도 뜨겁다고 이거 뭐 교환을 해주세요 아니면 온도를 내리거나 하는데 노인분들은 그 온도 식별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화상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차가운 것에 대한 그 식별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동상 발생도 잘 하시고요. 근데 이제 화상의 발생률이 굉장히 좀 높아요. 특히 뭐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통증 감각도 굉장히 저하돼서 둔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둔해집니다. 둔해집니다. 통증 감각도 저하되고 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피부의 변화를 볼게요.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의 변화도 당연히 화살표가 내려가겠죠. 피부층이요, 얇아져요. 피부가 얇아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액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맞추고 그 위에다가 플라스타, 반창고라고 하는 거를 붙여놨을 때 노인분들 피부는 얇기 때문에 이 반창고 플라스타를 뜯을 때 노인의 피부가 같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특수 플라스타를 사용한다든지 종이로 된 플라스타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층이 굉장히 얇아져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이 지방도 적어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주름이 발생을 하죠. 탱탱하지가 못한 거예요.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이 적어지니까 특히 얼굴에 있는 피부가 탱탱하지 못하고 쭈글쭈글해지는 주름이 발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모든 몸에 있는 물기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서 구강도 건조해지고 눈도 건조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는데 특히 이제 피부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또 피부의 탄력성도 감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의 피부 간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습제, 오일 같은 거를 사용해서 노인 피부 간호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189페이지 두 번째 팁에 보시면 노인의 목욕 간호 이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너무 잦은 목욕은 매일 목욕하게 되면 피부의 땀샘과 피지선 분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건조증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노인성 반점. 검버섯이라고 하죠. 이 검버섯도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가지고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이제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손톱, 발톱 단백질 영양분인데 이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손톱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그런 퍼석퍼석한 상태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손톱이라든지 발톱을 다듬어 줄 때는요. 샤워 후에, 목욕 후 손톱 발톱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손톱은 둥글게 잘라주시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일자로 자르는 이유는 만약에 발톱을 이렇게 둥글게 깎아놨을 경우에는 이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드는 내성발톱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써놓지는 않았는데 피부 변화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요. 피부에 땀샘과 그다음에 피지선의 기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도 건조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부의 땀샘과 피지선의 기능이 떨어져서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목욕은 좋지가 않은 거죠. 너무 잦은 목욕을 하게 되면은 피부의 땀샘, 피지선의 분비 기능을 오히려 더욱더 떨어뜨리게 되면서 피부의 건조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권장이 되겠고 목욕물 자체는 너무 뜨거운 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노인분들은 온도
점도식별 능력이 감소해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화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물목욕, 그 다음에 혈행순환을 하기 위해서 마찰, 보습제, 오일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노인분들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죠.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해요. 에너지 소모량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고 면역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질병, 감염에 걸리기 굉장히 심해지고요. 사고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증가하죠. 특히 낙상 같은 것들. 낙상,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하는 치매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명, 심리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전체적인 심리적인 변화는 이제 뭐 소외감이 증가되고 교우 관계도 위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도 경험하게 될 거고, 경제적인 곤란, 뭐 금전에 대해서 과민해지고, 뭐 어떤 만남 같은 것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우울증. 우울증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를 합니다. 내향성 및 수동성. 내향성이라는 거는 뭔가 혼자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되게 보수적인, 그 다음에 이제 수동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수동성. 그 다음에 매사 조심성이 늘어나죠. 조심성이 늘어나고,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걸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의존성이 심해지죠. 특히 이제 자식분들에게 의존성이 심해지죠. 본인의 몸이라든지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크면 노년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신경증에 빠지게 되며 치매 상태가 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우울증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요, 치매도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건 나중에 치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심리적인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 188페이지에 네 번째 팁 있죠. 네 번째 팁에 보시면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 전반에 걸쳐서 증가합니다. 우울증은 노인 전반에 걸쳐서 증가하고, 수동성의 증가, 수동성 나와 있죠. 수동성. 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경향이 증가한다. 보통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애기같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요. 변화하기를 싫어하세요. 노인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돼서, 뭐 예로 들자고 하면은 스마트폰 좋은 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 없고 전화만 잘 되면 되고 문자만 잘 되면 되는 이런 간단한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기능 약화와 경제적 능력의 쇠퇴로 인해 의존성과 내기능 감퇴로 정신적인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오래 사용해온 물건들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시키고 마음의 안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노화에 따른 변화는 수업을 종료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